안녕하십니까.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원우 여러분. 저는 순복음대학원대학교에서 신약학 전공으로 여러분들 교수하고 있는 김보경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평안하게 잘 계셨는지요?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 뵙게 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사실은 안녕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가 굉장히 좀 무색할 만큼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옛 중국 고사에 그 춘례 불사춘이라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되었는데요. 정말로 봄이 왔지만 야속하게 들에 꽃이 피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처럼 아직도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또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강의실에서 뵙지는 못하게 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영상으로 뵙게 된 것을 다소 아쉽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드리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더 좋은 날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또 이번 학기가 다소 늦춰져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실에 대면하지 못하고 다소 비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말까지 또 열심을 다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하신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유일한 신약 교수입니다. 우리 또 좋은 강사님들께서 여러분들 같이 신약 공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들 신약학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부족하지만 도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대학교에 6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나이는 비밀입니다. 네. 강의실에서 뵙고 나중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주에 있는 은총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국장으로 부목사로 심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제천 신학교의 우리 토요반 주말반 맡고 있는 우리 남아연 교수가 제 아내가 되겠고요. 그리고 빛나 재훈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몇 년 전 사진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어느덧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또 7살 이제 제일 말 안 듣는 7살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 둘째 재훈이 이렇게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인데요. 저희 당회장 남상하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제 은퇴가 3년 정도 남으셨는데 올해가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11년째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상 저에 관한 이야기들,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소개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강의실에서 뵙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이 강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재택 강의라는 탭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공간복음에 여러분들 자격을 획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발제표와 그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3학차 되시는 선배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학점을 잘 주고 과제를 조금 내기로 유명한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인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과제를 먼저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제표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재택 강의, 이 인터넷 강의를 인강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안내, 발제표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그 재택 강의의 그 첨부 파일란에 제가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올려놓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는 학교 온라인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 그 자료들을 같이 컴퓨터로 띄워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뽑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좀 원활하게 수업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과목은 바로 공관복음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공관복음 연구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관복음 하면 시놉틱 가스펠 즉 공관 같은 관점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복음서를 바라본다라는 과목의 제목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부하게 될 시간은 월요일 3교시 그래서 12시 50분부터인가요? 그죠? 12시 월요일날 12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강의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공관복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느냐? 제 사담입니다만 중학교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 중학교 3학년 반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너희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 표를 주시면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거죠. 창세기를 펴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쭉 읽어나가다가 어디에서 부딪히게 되느냐? 레위기가 나오게 되니까 성경을 접게 돼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뭐 무슨 규빗, 몇 규빗, 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아주 접었다가 그래 신약부터 읽어보자.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야지. 신약을 펼치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을 읽는데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나와요. 겨우겨우 넘어갔더니 누가복음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와요. 4번을 나오는 것이죠.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 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일까? 바로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을 바라볼 때 왜 공관복음에는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왜 중복되는데도 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넣어놓았고 그러면서도 왜 그 비슷한 이야기들 사이에 왜 약간씩의 균열이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학자 제임스 던은 신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공관복음을 그러한 관점으로 왜 이것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들이 중복되지만 같은 성경 안에 신약 안에 이렇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방하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론적인 수업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교재로 쓰게 될 책은 공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김경진 박사님이 쓰신 공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은 12권에 12장에 걸쳐서
각 장마다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논문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쭉 그래서 1부는 공간복음의 신학, 2부는 공간복음 관련 논문,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적인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된다. 자, 과목 진행은 여기 교수 강의, 그 다음에 발제, 그 다음에 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재는 설명드렸듯이 김경진의 공간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2012년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의 온라인 학사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그 수업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평가하는 방법, 여러분 성적을 내는 방법은 출석이 20%.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학기 초에 저희가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출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대략 한 뭐 1점 정도, 그죠? 1점에서 2점 정도 이렇게 좀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시험을 한 번만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한 번 치르게 되는데 30점 만점으로 30% 반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30%, 발제 20% 이렇게 해서 100% 성적을 내게 되는데 이 과제물과 발제에 관한 부분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별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주별 진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발제표가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택 강의 탭에 첨부 파일 안에 발제표를 넣어 놨습니다. 발제표를 여러분들 내가 어느 주에 속했고 몇 장을 맡았는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발제표에 나와 있는 진도대로 진행이 된다. 이것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사 일정, 우리 이번 학기 진행 과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먼저 죄송합니다. 좀 입이 말라서 물을 마셨습니다. 자, 출석 20%, 15주 출석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발제가 20% 들어가는데 매주 해당자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제를 하게 됩니다. 발제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물이 30%가 들어가는데 독서 감상문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감상문 제출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오프라인 시험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출석 부분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크게 의문이 없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발제는 요약 레포트를 여러분들 한 부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레포트를 제출하시는데 이 요약 레포트는 A4 용지 두 페이지 분량. 그래서 앞뒤가 아니라 우리 3학차 선배들은 아시겠죠? 예, 한 면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쪽만 하시면 됩니다. 두 쪽만. 그 가운데서 요약과 코멘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약 부분에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을 할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요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코멘트, 자기 견해, 이걸 읽고 느낀 점이라든지 의문 제기를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로 두 매를 묶어서 표지 없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주에 가져오시면 되는데 교수에게 제출할 걸 한 부 내주시고요. 표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원우들께도 나눠드릴 한 20부 정도, 25부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인원을 보셔서 그분들 거를 좀 카피를 해서 나눠주시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PPT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달라 당부를 드렸는데요. 원래 지난 학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 학기 죄송합니다. 지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 강의 평가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어느 한 학생이죠.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학생께서 교수님 수업 다 뭐 쏘 괜찮았는데 발제가 너무 밋밋했습니다. 발제를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좀 깊은 내용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 아쉬움 하나가 남습니다. 라고 한 학생이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은 다 이제 뭐 좋습니다. 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썼는데 그 한 학생만 누구신지 뭐 개강하고 찾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나? 뭐 그 학생 때문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발제를 내가 너무 좀 쉽게 그냥 평범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화해서 깊이 있게 좀 발제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제한 그 요약물을 가지고 이 발제물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뭐 학부 과정도 다 하셨고 이미 파워포인트 다 선수이실 거라고 믿고 분량은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형식도 자유입니다. 뭐 그림을 활용해도 좋고요. 뭐 영상을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나는 다 자신 없고 나는 그냥 텍스트로만 할 거다. 좋습니다. 뭣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셔서 이게 다 점수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번은 뭐고 2번은 뭐냐? 여러분들 발제표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름이 위에 있는 분이 있고 밑에 계신 분이 있어요. 위에 계신 분이 1번입니다. 질문을 준비해 오시는 거죠. PPT에다 그것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발제문에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2번께서 그 PPT에 나와 있는 1번의 그 질문에 대해서 2번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 우리 성적 100% 중에 20%의 성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발제표는 제가 좀 임의대로 넣었습니다. 임의대로 넣었어요. 저희가 이제 3월 30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표는 조금 흐릿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첨부 파일에 그 발제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4주, 즉 4월 첫 주 4월 6일부터 1장부터 이제 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4주째 첫 스타트를 우리 아무래도 이제 3학차 선배들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상수연, 박여명. 그러니까 질문을 누가 하시겠어요? 상수연.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박여명. PPT에다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도 되느냐? 제가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협의를 하시라고. 답변도 충실히 준비해 오시라고. 근데 만약에 좀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째는 심진아, 개영연. 아시겠죠? 손 좀 한번 들어보시고. 자, 6주 4월 20일입니다. 공간복음의 통일성과 다양성. 장성철, 김성훈. 제가 존칭을 생략합니다. 7주 공간복음 문제에 대해서 이경심, 우리 학우님, 그 다음에 김영란 A 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저희 강의실의 클래스에 김영란 학우님 한 분 더 계세요. 아마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김영란 A, 아마 선배님 같습니다. 19학번 같으세요. 김영란 A께서 이경심 같이 준비해 주시고, 8주째 5월 4일날 선우향자 장인애, 학우님, 계시죠?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발제를. 뒤에 독서 감상문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발제, 수업 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9주 공간복음 및 사도행전 개요는 정미숙, 이은숙. 아마 이은숙 학우님이 신입생이신 것 같은데, 그죠? 두 분이 우리 정미숙 학우님이 잘 좀 인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선배님이. 자, 10주 이제 신입생 여러분입니다. 이희윤, 고영호. 이희윤, 고영호. 10주째 5월 18일이고요. 5월 25일 여기 또 김영란 또 계시죠. 김영란 B, 그 다음에 오평화 두 학우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자, 12, 13, 15, 12, 13, 14, 15주에 한 분씩 들어가 있죠.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상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수강 신청이 안 돼 있거나 뭐 여기 명단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중에 넣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12주 황원진, 13주 오유리, 14주 이천영, 15주 노효재 학우님께서 1번 발제자로, 그러니까 발제물을 준비해서 PPT에다 질문을 넣어오는 그것으로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제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교재를 사셔서 얼른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중간고사 대체하는 과제물이 있는데요.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독서 감상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독서 감상문의 과제 도서는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까? 네, 바로 존 스토트, 복음주의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균형 잡힌 기독교가 우리 과제 도서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번역, 새물결 플러스에서 2011년에 나온 책인데, 책이 굉장히 핸디해요. 핸디하고 아주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시면 오늘 밤, 내일 밤,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여기에는 이제 좀 우리가 이번에 공간복음을 공부하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독서 감상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 쓰는 이제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써주셔야지만 30점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서론하고 본론, 서론하고 본문 요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A4 용지 한쪽 분량 정도로 해서 요약한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A4지 한쪽에 이 책이 뭐 두껍진 않지만 어떻게 다 요약을 하느냐. 그것도 참 재주죠. 그죠? 자, 전체 내용을 요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 책의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다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몇몇 가지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원하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는 여기 보면 뭐 일치 자유 사랑, 지성과 감성, 뭐 보수와 진보, 형식과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나는 뭐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5장인데 나는 그 부분에 좀 더 감명 깊게 읽었다. 거기에 좀 더 뭔가 이렇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요약을 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 다 요약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장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셔서 한 주제를 택하셔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쓰냐? 서론은 짧게 쓰시면 돼요. 네. 이번 학기에 이 과제 도서로서 균형 잡힌 기독교를 읽게 되었는데 읽고 나서 내가 느낀 점을 쓰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점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써도 좋고 서론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도입하는 이야기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서론과 본문 요약이 들어갔는데 한 페이지 분량이죠. 두 번째 페이지에 뭘 쓰느냐. 자, 결론, 느낀 점 코멘트를 쓰는데 여기도 또 한 반 페이지 정도 자기의 견해를 짧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기 느낀 점 쓰면 되겠는데 이걸 하고 나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쉽지 않죠? 공통 질문이 들어가는데 이 공통 질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택 강의의 첨부 파일에 제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 안내에 이 질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반쪽에서 한쪽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이 독서 감상문도 한 3페이지 안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자, 공통 질문은 뭐냐?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공간복음을 공부를 해보시면요. 뭘 느끼게 되느냐면 공간복음 이번 학기에 우리 공부하는 주제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이 기독교가 특별히 공간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강화,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사건들과 이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균형감이에요, 균형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깊은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독교를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오늘날 지금 작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과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쓰십니다. 한 두 줄, 세 줄 정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 광야교회, 태극기 집회 등 사회적 목소리를 광장에서 내고 있는 그룹이 있고, 그죠? 제가 그들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면에 이런 움직임에 반대를 하면서 좀 자제를 촉구하는 또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기독교 내부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들도 다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아고라, 이 광장에서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 우리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합일점을 한번 같이 일치점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세 번째, 사회 문제 및 이념 갈등, 교리적 문제로 인해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내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보자. 뭐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번 학기 내내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하느냐, 독서감상문에 이 질문을 표기를 합니다.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질문 옮겨 적고 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각 질문의 답은 3줄 이상을 적도록 합니다. 3줄 이상을 적도록 하고, 그리고 표지는 만들지 않고, 이 독서감상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앞에 발제문과 마찬가지로 독서감상문도 표지 없이 답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독서감상문은 그러면 언제 제출합니까? 그죠? 독서감상문 언제 제출해야 될까요? 발제문 낼 때 제출할까요? 네, 그러면 너무 짐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발제표를 아까 올려놨다고 했는데, 자, 독서감상문 제출하는 것도 이 표에 의해서, 그래서 최대한 발제하는 분과 이 독서감상을 제출하는 분은 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독서감상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후배님들이 먼저 하시게 됩니다. 이은숙, 이희윤이 4월 6일 날 두 분이 똑같이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이거는 똑같이 준비를 해서 똑같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누가 먼저 하시고 어떤 부분까지 하시고 뭐 질문에 답변 어떻게 하시고, 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날짜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5주째 4월 13일 날 고형호, 그 다음에 김영란 B, 4월 20일에 오평화, 황원재, 4월 27일에 오유리, 이천영, 5월 4일에 노효재,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11일에 상수연, 박여명, 5월 18일 심진아, 계영현, 5월 25일 장성철, 김성훈, 6월 1일 이경신, 김영란, 6월 8일 선우영자, 장인혜, 6월 15일에 일단 정미수까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시 첨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석 20%, 그 다음에 발제 20%, 그리고 요 독서 감상문 30%, 그리고 기말고사 30%로 이번 학기 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실 내용도 많이 있을 텐데, 제 핸드폰 번호가 우리 강의 계획서에 들어있으니까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가급적이면 강의실에서 만나 뵙고 이제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목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을 드렸고요. 이대로 마치긴 좀 아쉽죠. 그죠? 왜 우리가 성서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성서신학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짧게 오늘 나누고 첫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학생들의 학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실용학문, 순수학문보다는, 기초학문보다는 실용학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두고 그것들이 좀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에서도 이제 사실 저도 공대생이거든요. 네, 저도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법학도 이 기초법학, 법학의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폐강이 되어지는 현실이고 오로지 나는 변호사 시험만 통과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문학이라든지 그 순수학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와 현상을 따지자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인문학이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문사철이라도 문사철, 인문, 문학, 그다음에 사학, 철학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은 저런 과목들보다는 뭐 공학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더 사실 인기가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 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포노사피엔스. 원래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점점 인간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도구로 쓰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인간이 됐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죠? 스마트폰을 보는 인간으로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공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여전히 뭘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아직은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거의 70%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전히 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실용학문보다 기초학문이 왜 아직도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학문의 전당,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취업 학교가 되고 취업 중심의 교육이 되면서 기초학문, 순수학문에 대해서 좀 등한히 여기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비용도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 가는데 많은 에너지와 사회적 그런 요인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은 출중하고 또 기술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지만 점점 인간다운 그런 인재, 정말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은 점점 많이 사그러들고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순수 학문이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
삶의 의미와 같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 숨쉬고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기능적으로 이제 앞으로 위로 자꾸 라이벌 중심의 자꾸 경쟁 이런 사회로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목격하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죠? 갑질 문화라든지 차별의 문제라든지 뭐 입시 비리, 취업 청탁,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점차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 사실 그 자녀 양육이나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배경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더 한 걸음 들어가 보게 되면 가치 기준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것에 별로 희생하는 그런 가치들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5G 시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가장 뛰어난 그 첨단 기술들을 개발해냈던 우리 그런 뭐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또 이제 고인이 했습니다만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알리바바의 마윈이라 이런 사람들도 다 보면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다.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게 가 있어야만 한다. 성경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또 손님 대접하기를,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을 하라.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적인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인문학, 철학, 이런 기초학문들, 기초과학들, 순수학문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왜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생의 답들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보게 되면 요즘은 우리 젊은 신학도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실용학문들,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런 실천신학적인 과목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배학이라든지 뭐 선교학, 또 뭐 찬양인도, 뭐 교회사 역사신학,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성서신학이 우월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봤을 때 순수학문, 이 기초학문들의 그 틀 기본 하에서 이 실용학문들이 이제 블럭을 쌓아갈 때 그 사회가 탄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것들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성서신학의 그 틀이 빠지게 되면,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작금에 겪고 있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원인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성서신학, 특별히 신약학을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첫 시간이 너무 길었나요? 네, 원래 저는 길게 좀
시간 꽉 채워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자, 말씀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성서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내고, 이제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문제가 뭘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있을까? 재밌겠네. 너무 재밌게 보죠. 몇 해 전에, 십수년 전에 3D 영화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3D가 나왔어요. 3D. 그죠? 3D 뭡니까? 3 dimensional. 그래서 3차원이라는 얘기예요. 3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영상들은 이제 2D, 그죠? 2 dimensional. 이 평면이었다면 이제 여기 너무 신나게 보고 있죠. 그죠? 예, 뭐 표정이 뭐 그냥 뭐 요새 극장도 못 가는데. 자, 요 3D 안경을 쓰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막 그 공룡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막 화면 밖으로 나와서 그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뭐 동물들이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자, 3D가 나오고 나서 몇 해 안 있다가 뭐가 나왔어요? 예. 4D가 나옵니다. 4D. 그죠? 예, 4D 영화관. 그 4D는 영상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극장에서 앉아있는데 막 바람이 극장에 저 영화 속에서 바람이 부니까 나한테도 바람이 붑니다. 향기가 나요, 막 향기가. 막 음식 냄새 막 납니다. 배고파 죽겠네. 치킨, 극한 직업 막 치킨 냄새 납니다. 그죠? 의자 막 움직이고요. 그죠? 심지어 막 물, 막 폭포 속에 들어가니까 물 막 뿌려나와요. 그죠? 자, 사람들이 왜 3D, 4D, 왜 이렇게 이런 영화들에 막 열광을 하고 비싼 돈을 지불해서 왜 이런 영화관에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감나게 느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감나게 느껴라. 실감나게 느껴라. 좀 우리 그 교회적인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체험되어져. 체험이 된다. 체험하게 된다. 우리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체험에 열광하는 세대다. 체험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학이 지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저는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팩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나갈 작업은 뭡니까? 바로 그 사실을 해석하는 일을 해나가요.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의 팩트로서, 사실로서 되살아나는, 체험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하면 마가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전하여준 그대로 나도 그대로 전하여줘서 그것이 직접 내가 체험한 것, 목격한 것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또 여러분들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읽는 성서가 그냥 2000년 전의 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살아 숨쉬는, 체험되어지는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을 또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첫 학기 첫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강으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이제 대면에서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유튜브 채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